때마다 정치인들이 호남을 찾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잊혀져 왔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용이 이제는 지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에 필요한 리더의 덕목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이 시점에 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속에 지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게 하는데 보수정당 대표 시절에 호남에 대한 관심이 컸고 대표직에 내려와서는 순천에서 아예 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와도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예고해드린 대로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이준석과 지역을 고민하다 열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라디오 전망대와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언급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계실 때 5.18 때 그렇죠. 광주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5.18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이번 또 순천에서의 행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다소 좀 늦게 모신 감은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서 아예 올라가셨잖아요? 예, 제가 다 하셨죠? 4개월 동안 순천에서 이제 그 옥천가에서 제가 이제 살다가 네. 이제 올라갔는데 아직도 그립습니다. 뭐가 그리우세요? 이제 옥천이라는 게 서울의 청계천처럼 예. 잘 가꾸어져 있는 순천의 이제 시내 하천이고 무엇보다도 이 중앙동 일대 이쪽은 구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대도시 살아본 경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거기에 더해서 또 그러면 전라도에 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건 저한테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많은 것을 이야기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좀 일단 크게 그냥 드려볼게요. 뭘 느끼셨습니까? 우선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쇠락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순천에서 제가 있었던 이유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학을 이제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의 그러면은 이 교육 문제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 와중에 보면 학력 저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살피게 됐고 순천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과거 승주군이었던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순천 도심에 있는 학교들 학교 간의 격차도 상당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지역 현안들 많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총체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되게 그 의외였던 것이 예. 아니 뭐 지역 방송국을 다니는 것도 여기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순천 KBS는 자주 나가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 뭐 진주, 창원 뭐 다 다니시잖아요. 예. 세세하게 지역 이슈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계신 것이 되게 놀랐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저희가 특히 호남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머릿속에 이제 지역을 가면 하나씩 그때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고흥 같은 경우에는 가서 고흥의 이제 진입 도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많이 했었고 진도 이런 데 가도 뭐 진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 뭐 급수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전용 때문에 국토부와의 갈등이라든지 신안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 신안에서 이제 지역에서 고민하는 이 천일염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 앞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들 다 그냥 전남 특히 다도해 연안이나 아니면 이쪽 남해안 쪽 포괄해가지고 해안 쪽은 이슈들이 하나씩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뭐 진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나는 것일 테고요. 예. 정치 이야기, 뭐 정치 리더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1부는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아니 오늘 이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시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죠. 고지를 좀 드릴 것이 저희가 목요일 오늘 오전에 사전 녹음, 사전 녹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류 지금 상황에서 뭘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둘로 분류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주장에 따르면은 과학을 믿는 사람과 괴담을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순천 살면서 이제 별양 쪽에 가면은 그쪽 순천만 갯벌 쪽에서 새우 양식하는 분들 어촌계 가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촌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걸 과학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수산물 판매가 이제 막혀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니네 괴담 믿는 거냐 이렇게 정부가 해버리면은 사실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인데 뭔가 좀 맞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이런 일본과 어쨌든 외교적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내리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지 또는 안심시킬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과 대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외교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일본에게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수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은 실제로 보여라. 앞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판매되는 아니면 생산되는 수산물을 5년 동안 당신들이 전부 다 수매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진짜 안전하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나라 새우도 사가고 뭐 굴 양식하는 것도 다 사가고 전복 양식하는 거 다 사가고 김 다 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이 꼭 국제적인 관리에 따라서 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국가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 국가가 우리를 그래도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외교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아무의 눈치를 안 보고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 하에서? 저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도요. 국가 간 환경 분쟁 같은 것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약간 안타까웠던 게 그 수도권 가면 황사 문제가 심각한데 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예. 이것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정설인데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는 아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도 박원순 시장도 서울에 오히려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발 요인들을 많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이건 명확하게 바람이 서쪽에서 세게 불 때 더 심해지는 걸 봐가지고 중국발 미세먼지 이슈인데 왜 중국에게 할 말을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좀 아쉬웠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일본에다가도 이런 국가 간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독일이 공업화하면서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나 아니면 덴마크 같은 곳에서 독일의 산성비에 대한 책임을 제기했는데 그게 제기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한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외교적으로 실익을 따지면서 국민의 건강과 닿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주제로 좀 넘어올 텐데 방류 자체는 우려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희석이 이제 주요된 논리잖아요. 아 이게 물이 뭐 몇 조 톤이니까 이 오염수 몇 톤을 희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뭐 강물 떠도 그만큼은 나온다. 뭐 이런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축 분뇨 전부 다 바다에 투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안 하거든요. 가축 분뇨도 몇 톤을 몇 조 톤의 물에 섞으면 안전하겠죠. 근데 그게 옳냐 그르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분이 어떻냐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아니 몇 조 톤에 희석하면 다 되는 거야라는 논리라면은 독극물을 부어도 몇 조 톤이면 희석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자세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우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형 형태의 우럭이 발견되었다. 세슘 우럭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 게 사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우려를 낳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 그 우럭이 여기까지 헤엄쳐 올 일이 없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 겁니다. 네. 예. 그럼 방류 자체 우려한다기보다는 방류 찬성 논리에 우려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죠. 아니 도대체 왜 저 해명을 일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명해준 대신에 그러면 외교적으로 대신 뭘 얻은 거라도 있느냐. 이걸 이제 많이 바라보는 건데 네. 최근에 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동맹은 아니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길 원하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좀 양해했을 때 우리가 반대로 그럼 얻어내는 거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과 달리 예. 지금은 글쎄 한 1년 정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계속 성의를 보였음에도 결과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보수층 일각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만 저희가 계속할 수는 없고 본 주제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충분히 주신 것 같고요. 지역의 생존 전략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뭐 이야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뭐 시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좀 와서 직접 하시고 경험하신 것 위주로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 먹거리, 뭐 산업 있을 테고 그걸 덧받침하고 있는 인구 구조 자체도 지금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뭐 교육적인 부분도 와서 직접 행하신 거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앞서 이야기 주신 것 중에서 학력 격차도 이 지역 안에서도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뭐 서울과 뭐 지방 간의 격차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실제로 좀 느끼셨고 이게 어떻게 좀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에게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이번에 가르쳤는데 이게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게 보통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연립방정식 이런 겁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을 배우게 되면은 보통 난이도 있는 문제로 뭐 소금물 5%와 소금물 7%를 섞어가지고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뭐 몇 퍼센트 만들면 물을 몇 그램 넣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더니만은 순천의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이 문제 안 낸다 그랬어요라고 저는 답하더라고요. 문제로 안 낸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순천에서 그냥 단편적인 일화지만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면서 소금물 유형의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려운 거 다 빼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뭐 그런 학교들을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걸 빼고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선택을 했다 생각하지만은 이 순천의 아이들이 지금은 순천 내에서 경쟁하고 각자 소금물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쟁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 이거 빼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지역 균형 선발이니 아니면 수시 이런 데만 의존해서 대학 갈 거 아니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순천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 뭐 팔마중학교나 연향중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조금 그래도 문제가 어려운 편인데 이 학교들마저도 서울에서 제일 쉬운 학교의 문제보다 쉽습니다. 저는 지역이 이제 갈수록 과거에 이제 순천고등학교가 명문이었고 이렇게 하던 시절에 지역에 어느 정도 지역에서 교육받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서울에 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순천고등학교 예전에 나온 분들이 서울 가서도 뭐 좋은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 와서 국회의원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때는 차라리 지역의 교육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애초에 기대치를 낮추는 형태로 교육이 열화되고 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뭐 혁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교육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기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표 자체를 하향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학의 전형이나 이런 게 다양해지면서 지역 균형 선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 성적에는 큰 차이가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학력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열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꼭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쭉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아이 뭔 소리 하는겨 그 소금물 하나 모른다고 뭐 사는데 큰 지장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 주신다면 교육의 관점에서 또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하기 전에 2012년 전에 제가 이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빼주고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이 배려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교육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특히 지방일수록 이게 심화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적인 어떤 순천 내에서의 경쟁처럼 보이겠지만은 절대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제가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첫째로는 그러는 낮은 기대치, 그러니까 학업 목표에 대해 가지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진로에 있어서 시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진로에 있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 공감이 됩니다. 예,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야, 뭐 해볼래? 내 서울에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 잘 아는데 같이 가볼래? 하다못해 서울에 제가 연예 프로 같은 거 있는데 한번 그럼 제가 촬영한 데 데려가 줄까?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 네, 근데 순천이나 이런 데 여수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직업 조사를 해보면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요. 한 60%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왜냐? 볼 수 있는 게 선생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게 확장돼 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선생님 플러스 부모님의 직업 플러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이제 간접 경험 정도로 자기 직업의 한계를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근데 순천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뭐 할래? 그러면은 저요? 유튜버요. 아니면은 프로 게이머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본인의 부모님의 직업을 보통 얘기해서 뭐 미용사요. 만약에 부모님 미용사를 하신다면은 거기에다 선생님이요. 이 정도 외에는 직업의 다양성을 고민을 못 합니다. 전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소금물 문제 생략은 상징이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높여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될 거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지향점 자체를 지금 되게 낮게 보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낮춰진 교육 목표에 적응해가지고 나 잘하고 있어라는 오판을 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나 몇 등이야, 나 몇 점 받았어. 우리 이렇게. 반에서 1등이야. 그런데 사실 전국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은 그런 상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 세대에 위한 교육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더 컸어요. 예. 뭐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하든 아니면은 뭐 기타 지역에 진학을 해서 어디에 살지 지금 정주 여건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네. 근데 그것은 비단 소도시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부산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광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지역에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청춘 몰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1차원적인 접근으로 살펴봤다면 최근 나온 뉴스는 행안부 공모에서 고향 올레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역에서 뭔가 좀 내가 밥 먹고 살아야겠다, 벌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자영업이 가장 많고 그렇죠. 여기 안에서는 뭐 산단 아니면은 공무원 아니면 그렇게 많은 직업군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고 본 계십니까? 바로는 순천대학교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문과 같은 경우 공무원을 지향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그 티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천에서 공무원 갈 수 있는 티오가. 순천이 그래도 전남 동부의 거점 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자리가 열려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일자리 지향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흥 같은 곳에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 순천에 발사체 조립장이 생기고 고흥에 이제 우주 관련 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순천대학교의 그 기계항공학부 쪽에 계약학과 같은 것들을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순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라 가지고 민간과의 협력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원래 좋은 학교지만은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계약학과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굉장히 우수한 학과로 그렇죠. 발돋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사천이 원래 우주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경남 지역에서 핵심 지역인데 그래서 진주의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항공공학부 특히 우주항공 쪽 관련한 학과 정원이 순천대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 순천에 예를 들어 한화 같은 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거점 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민간과 협력해 가지고 특화하는 대학교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결국 지방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대학교도 앞으로 한 뭐 지역에 좋은 국립대학교긴 하지만은 몇 년 있으면은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민 정책 같은 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순천 지역의 대학교들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냉정히 봐야 되고요. 저는 외국인 학생을 상당수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럼 우리나라 순천대학교가 외국의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산학 협력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저는 농학 협력 같은 것도 좀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 지역에는 뭐 순천 농협이 전국에서 제일 큰 농협이고 이런 것처럼 농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순천대학교도 농업 관련 학과가 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이런 데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 중에서 순천에 와가지고 농업 관련 어떤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확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4일 정도 농업에 종사하고 뭐 주말 포함해서 한 3일 정도는 학업에 종사해가지고 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사실 산업연수생처럼 농업연수생으로 많이 지역에 유입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젊은 세대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비록 외국인이지만은 이 지역에서 농업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뭐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도 관심 많이 받았지만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원래 새만금에 있어 저희가 국민님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축산 관련해 가지고 사료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 충분히 순천에 시도해 볼 수 있다. 순천은 지리적 요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농업이 발달해 있기도 하고 예. 저는 지역에 좋은 국립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한번 밀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역의 비교 우위를 잘 선점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특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또 거주를 하시면서 네. 한 4개월 남짓 그래도 이것은 좀 가능성이 또 있다. 뭐 생활 여건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것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또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관광 자원만은 한다 하더라도 저는 순천에서 이제 순천만 정원을 이제 관광 테마화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갔던 곳 중에 순천만 정원보다 더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 있었던 거는 순천만 갯벌 그 S자형 수로를 바라보는 용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순천에 와서 하루를 그러면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관광지가 아직 못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가서 낮에 계속 돌기에는 땡볕이라서 낮에 돌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들렸다 그냥 가는 곳으로 전락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전경이 좋은 곳 예를 들어 정원은 돌아다니는 것도 멋있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멋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기반 시설 같은 게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아직 떨어진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8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당한 숙박 시설을 보유했지만은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여수 밤바다라고 하는 소위
그 술 마시고 노는 문화 이상의 무언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두 지자체가 협력을 좀 해야 될 수가 있다. 전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외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하나의 관문이 되어가지고 많이 유치를 했다 그러면은 전 여수와 순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가 연합해가지고 해외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보십시오. 여수공항이 이제 남해안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 동쪽에는 가덕도 공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서부 지역에 있어가지고 관문공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제선 기능이 없는데 저는 국제선 기능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된 관광 코스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보통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으로 나가거나 제주로 들어와서 제주로 나가거나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삼각 루트의 관광 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강이요? 삼각. 삼각. 예. 저희가 보통 미국 여행을 갔을 때 패키지 예. 상품 같은 거 가보면은 처음에 뉴욕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스턴을 보고 뭐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노선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패키지로 운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해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수공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여수 바다도 보고 순천에서 정원도 보고 갯벌도 보고 나간읍성 가가지고 민속촌도 보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양양 같은 곳으로 날아가가지고 동해안도 보고 설악산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코스라든지 예. 이렇게 엮어가지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관광 코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시도들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지역의 파일을 좀 확장하고 키워야 생존 전략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예. 맞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광 코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짤 수 있게 지역의 자원들이 지금은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순천을 하루 종일 보기도 좀 애매하고 여수를 하루 종일 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또 차 없이 오면은 순천과 여수 간의 이동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연계 코스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지역의 생존 전략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 지역 정치권과 리더의 덕목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라디오 전망대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이준석과 지역을 고민하다 2부로 돌아왔고요. 2부는 지역 정치권과 리더의 덕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내년 4월에 총선도 있고 또 아무래도 당 대표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지역에 내려와서 그 지역 곳곳에 걸려있는 뭐 현수막이랄지 지역 곳곳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들도 다 이제 눈에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외부에서 보는 눈은 또 어떨까 또 궁금해서 이 2부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뭐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자질, 소질, 소양, 뭐 덕목, 장점 많은 단어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직접 대표님께서 하시면서 나는 이건 좀 잘 지켜가면서 하고 싶다라는 덕목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걸 좀 더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이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따뜻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지역에 내려오면서 제가 지방에서 이런 덕목을 갖춘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오기 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당내의 경쟁보다는 당 밖의 사람과의 경쟁이거든요. 예. 다른 당과의 경쟁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PK, TK도 많이 가보고 이 전라도도 와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은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모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어디 가가지고 야, 쟤 싸가지 없더라. 아니면 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안 들리면은 나쁜 소리만 안 들리면 된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인 거죠. 나쁜 예. 소리 안 들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누가 날 속된 말로 씹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우선 지향점으로 삼고 가는 분들이 많고,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눈에 안 띄는 거거든요. 평소에 눈에 안 띄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지역일수록 조용히 사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여순광 지역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이 지역의 정치를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교통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제가 지역에 와 있는 4달 동안 어느 누구도 지역 정치인들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그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제 제기 의식, 뭐 나아가서는 비판 의식까지도 될 수 있을 텐데 이 가장 어려운 덕목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오지랖도 가져야 되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활동 범위도 넓혀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너무 어려운 덕목을 고르신 거 아닌가. 그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들 그런 거겠죠. 이게 제가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정치를 할 때 당신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당신은 정치인이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네가 바뀌어가면 정치꾼이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보통 사람들이 순응해 가려고 하죠. 네,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생명이 긴 게 대수인가 라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8선 의원, 9선 의원 지냈던 사람들을 이름 대보라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 아무도 모르거든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정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엔 결정적인 지점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치를 한 것이고요. 그냥 선출돼서 월급 받는 준 공무원 같이 있을 거면은 전 정치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네. 대표님 인터뷰였는데 당 대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얘는 원내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신념을 쭉 이어가는 것은 원외로 쭉 이어나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세요? 원외로 제가 내년 선거에서 원내로 들어가든 원외로 있든 간에 네. 저는 제 지향점을 계속 가져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원내 진입을 위해서 그걸 바꿀 일은 없다. 원내 진입을 위해 가지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유권자를 못 알아채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진 않을 거고요. 예. 지금도 보면은 뭐 중앙 정치권에서 뭐 이준석을 뭐 노원병 서울의 노원병에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갖고 누가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 노원병은 제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인 역대 최고 득표율도 하고 최다 득표도 하고 했지만은 여기는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에서 영남과 강원 위주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 할 말을 하면서 정치할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순천에 공천 주는지 마는지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마 순천 사람들이 들으시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사실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 순천에 낼 수 있는 후보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전에 이정현 대표도 되신 적이 있지만은 약간 모델이 다른 게 이정현 대표는 곡성 출신으로서 선거구가 곡성에 엮여 있을 때 큰 도전하셔가지고 그랬죠. 2번 당선되신 거고 지금은 천하람이라는 사람은 대구 출신이지만은 뭔가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흡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동진 정책이나 이런 것과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사람으로서 민주당으로서 부산에 도전한 거지만은 천하람은 대구와 부산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타이틀 달고 순천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노무현보다 더 센 도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숭고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정치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개월이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을 텐데 지역 정치권의 현실 중에서 뭐의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역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법조인 이렇게 많이 뽑아놓는 곳은 애초에 정치에 대해 가지고 세심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TK 지역가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법조인 출신이나 아니면 어디 장차관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소위 그 관직의 무게로 당선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런 곳들은 정치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공교롭게도 이 순천과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그 창의적인 판단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미리 일찍 갈라가지고 판단 내리고 시도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업적 특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검사가 된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저는 되게 아쉽고 지역에서 저는 이제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인들은 맞춰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지역의 문제를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면은 그 시험 과목에 맞게 정치인들은 각자 움직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약간 공무원 지내신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개선돼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선거와 그 선거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의 특성상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공천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법조인 뭐 뽑고 싶어서 뽑았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 시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이제 순천 내에서 제2당의 위치에 올라섰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총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국민의힘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지역에서 야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가 찍고 싶어 찍을 수 없는 경우 많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 많았다면은 이제는 훌륭한 후보들 내는 것이 첫 번째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순천 지역에서도 우리 순천 시의원이 이세은 의원인데 네. 예산 확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이세은 의원은 주요한 젊은 정치로 인식돼가지고 대통령실에도 자주 들어가가지고 이런 정책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잘 키우면 아마 좋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좀 상도 주고 상이라는 거는 주민들께서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네. 아직 뭐 여기 지역은 선거구도 획정이 안 돼서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뭐 아주 고민들이 또 많으시고 네. 그 경우에 따라서 변수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뭐 선거구 획정 때문에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지역 내 국회의원 간의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미 한 2년째 지역의 국회의원들끼리 뭔가 합심해가지고 지역에 이뤄내겠다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여순사건 특별법 말고는 딱히 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순사건 특별법도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제가 합의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제가 당대표 되고 첫 번째 성과 중에 하나가 합의 처리된 것일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순광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지역 주민들이 좀 강하게 좀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역 간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저는 천하람 위원장과 매번 상의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렇고 부산 창원 지역에서도 그렇고 울산 부산 간에도 그렇고 요즘은 지역 간 광역 전철을 놓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부터 순천의 신대지구를 거쳐가지고 여수공항 율촌 거쳐가지고 여천까지 오는 광역전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세 지자체가 연계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도모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대구 경북 광역전철 같은 경우에는 2량짜리 전철을 도입하는데 그게 플랫폼 비용도 적게 들고 그 전동차 구매 비용도 적게 들고 대신 지역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곧 개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천하람이나 이준석이 얘기하기 전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180석을 한다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부터 지사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 왜 이런 거 하나 못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 정책 이야기도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한 5분, 아이고, 6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네.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라는 측면에서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정당 대통합을 해가지고요. 와서 보신 분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주셔도 좋고 일단 그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눈여겨 보셨던 혹시 정치 인물이 좀 있으십니까? 안 좋은 이야기면 제가 뭐 계속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사실 그 순천에 있으면서 진보당의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이성수 위원장. 씨의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수막 진짜 그 정말 제가 기억날 정도로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아마 진보당 당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겠죠. 같이 붙이고 이런 걸 텐데 지금은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한다 정도인데 이분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로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보당이라 그러면 오히려 선명한 진보적 색채가 있는 정당이고 거기에 따른 정책 아젠다가 있을 텐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일변도이고 물론 그 메시지가 아마 지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활동력이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정책적 아이디어도 좀 냈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과거에 이제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국회의원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무소속 시장도 또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그분밖에 언급 못하는 거는 그분이 눈에 제일 띄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 혹은 좀 열정이 있는 분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지역에서 어떻게 좀 마련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시민들의 관심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대학 나오고 서울에서 성공한 다음에 순천 내려와서 이제 다시 국회의원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많이 하겠지만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지역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슈를 밀착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지방자치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 지방의회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지역 발전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정치에 꿈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강연이라는 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순천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순천의 시의원에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야 쟤는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한 애가 무슨 시의원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칠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순천대학교 주변에는 순천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원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경선해서 누군가를 시의원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대 출신이 아니면 순천대 재학생마저도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고 그럼 그 사람이 한 10년 가까이 활동하다가 도의원 한번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시장도 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전개이긴 한데 네. 지금의 현실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초의원분들과 광역의원분들 풀뿌리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 하에 주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역시 마찬가지고 시험 제도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무조건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경선을 실시한다라는 게 확정되면은 예. 어느 누구도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과 당원들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양당이 이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진짜 만약에 그 경선이 확실해지고 그러면은 순천대학교 주변에서 가장 유리한 경선 주자는 순천대학교에서 열심히 다닌 학생이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에 시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당원 좀 가입해줘라. 그러면 빨리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하나의 지역의 문화가 돼야 된다. 전 그랬을 때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발굴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교의 그 출신들이 시의원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발전, 뭐 정치적 발전 당연히 이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자신 있었던 거는 제가 호남 공약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저는 85년생이고 그럼 80년 광주에 대한 제 과거의 책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저야말로 이제 호남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 전라도 지역의 젊은 세대가 화답해져 가지고 저희가 20대, 30대를 놓고 보면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30%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가면은 전남대학교 주변이나 조선대학교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젊은 세대가 상당히 저희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저희가 그때 냈던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 반응해 준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전라도 전역에 확대될 것이라 보고요. 이 여순광 지역에서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저희 역할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훌륭한 후보를 또 공천하면은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15% 넘어가지고 선거비 보전받으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당선권에도 이제 사람들이 보일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보수 정당이 차근차근 노력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예. 짧게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창사 특집으로 어쨌든 대표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지역 언론도 최근 상주에 계시면서 다니셨을 텐데 지역 언론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신 게 있는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역 언론이 아무래도 지금같이 뭐 포털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모든 뉴스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슈를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 지역 언론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 지역에 도움되는 이슈들이라 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중앙정치라는 사람일수록 지역의 문제를 세세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 언론이 또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싶고요. 저 개인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지역 언론에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제 중앙 정치에 있어가지고 시간 효율적이거나 비용 효율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저마저도 제가 서울에 기울어가지고 정책을 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4달 동안 순천에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라도와 연고가 있냐 궁금해하시겠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경상북도 출신이고요. 근데 의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이것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도 많이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거꾸로 지역에서 이제 크는 정치인들도 경상도의 문제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임진왜란 때만 해도 돌아가 보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경상도의 바다를 지켰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령을 통영에 두면서 전라 좌수군이 가서 거제도를 지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진주성에서는 전라도로 들어오는 왜군을 막으려고 경상도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있었던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500~600년 전의 그런 모습이 지금 와가지고는 섬진강 하나만 건너면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는 것. 이거는 저는 저희 세대에서 꼭 극복하고 싶은 과제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라디오 전망대 특집 토론 이준석과 지역을 고민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먼 걸음 와주신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